몰랐던 이야기도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북한의 4대 세습 가능성이 김주애의 등판으로 여러모로 제기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과거의 김정일은요, 김정철이 땡땡 같아서 후계자가 안 된다고 했다라고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자, 김정철이 땡땡 같아서. 자, 이 퀴즈의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딸이 후계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아들은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서 유학을 자, 지난 중국 전승절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만큼이나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깜짝 동행을 했던 거죠. 자, 이때 전 세계가 그야말로 주목을 했어요, 김주애에게. 그때 뭐 한 일간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주애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녀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김정은의 후계자가 된다면 사실상 핵무기를 줄 수 있는 차기 통치자라는 점에서 12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소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김주애의 패션에 주목을 했어요. 처음에 2022년에 ICBM 시험 발사 현장에 나왔을 때는 하얀색 패딩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군사 행사나 공식 장소에서 긴 가죽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시스루를 입고 평양의 준공식에 나왔는데 이런 패션의 변화가 단지 의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계승을 위한 신호들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이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군사적으로도 충분히 통치를 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요소. 네. 지금은 어떤 여성성을 부각하면서 여성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이른바 패션 정치, 상징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김주애에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있냐 없냐 이 여부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얘기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결국에 김주애에게 오빠가 있냐 없냐 이 얘기가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어요. 네,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보 당국이 그리고 국정원이 과거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비공개 브리핑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저도 이제 들었던 얘기는 2010년생 아들이 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아들이죠. 그리고 12살짜리 이제 주애가 있고 그 밑에는 2017년이니까 셋째가 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보면 네, 셋째는 또 성별이 좀 불확실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뉴욕 타임스에서도 과거에 CIA 정보를 인용해가지고 김정은하고 또 이설주 사이에는 적어도 3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세 분을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이 얘기부터 한번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분께 저희가 사전 취재를 좀 부탁드렸어요. 김정은에게 진짜 아들이 있냐 없냐. 일단 이영종 박사님부터 보시면 취재를 해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아들 뭐 있다고 보고 정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이야기도 들어보면 아들이 있지 않고는 지금 저렇게 한미정보당국에서 아들과 관련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몇 년생이다까지. 그리고 과거에 뭐 이 아이들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용품들도 들어가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들을 출산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김주애의 오빠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박세영 교수님 취재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최고위급 정보 당국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최고위급. 사석에서요. 있는 것 같다. 우리도 그 정보를 전제로 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있지만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아마도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첩보를 입수하셨군요. 맞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김금혁 부장관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딱 취재를 해보시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녀가 3명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3명 중에서 1명은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덧붙인다면 그럼에도 지금 김주애가 나선 이상의 아들의 존재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든 셋째든 아들은 있는 걸로 또 파악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패널분들께 사전 취재를 하면은 뭐 아들이 있다는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지만요. 그런데 자, 김정은 일가와 또 가까웠던 한 고위 탈북 외교관 출신인 이분은요,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김주애 위에 오빠라고 있는 그 남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뭐 장인어른이 아시다시피 노동당 39호 실장으로 있었으니까 이 김정은 일가와 조금 좀 사업상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부터 뭐 공수해야 되는 물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분유라든가 무슨 기족이라든가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는 거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류 대사대리님한테 취재를 한 건데 장인어른분이 노동당 상식 9호실 여기서 근무를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로 좀 김 씨 일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금고지기를 담당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사위이기 때문에 지금 유현우 대사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 우리처럼 밖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외부도 해외도 취재가 가능하고 예.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보가 더욱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39호실이라는 곳은 김 부자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곳, 김 부자의 지갑을 위해서는 뭐든 다 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악성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서요. 네. 거기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서 갖다 준다던가 아니면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나오는 어떤 그런 자금의 대부분이 네. 39호실로 들어가서 사람을 팔아서 돈을 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악명 높게 그렇군요.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뭐든 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39호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남한에 있으면서 취재를 또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또 증언은 조금 다르다고 해요. 박세영 교수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정은이 데니스 로드맨을 만나서 같이 농구도 하고 농구 선수.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4차례, 2013년에 2차례, 2014년에는 1차례, 그리고 2017년에 1차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의 딸 주애를 안아봤어요. 주애를. 근데 그때 아들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데니스 로드먼의 매니저 역시도 아들이 없는 것 같다. 아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나온 방송에서도 2013년 9월 초에 원산 별장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들과 일주일 정도 함께 보냈지만 그때에도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역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과 관련한 어떤 흔적도 어떤 코멘트도 없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을 해보면 이제 김 위원장과 측근, 뭐 가까웠던 사람들은 아들 얘기는 난 전혀 들어본 적 없다 이런 걸로 좀 귀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해서 아들이 있다 이런 설이 나오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그 소문을 살펴보기 전에 아니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 한 2012년, 네. 11년 이때쯤에 아니 리설주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었잖아요. 그렇죠. 후계자 시절에 이제 나왔다는 건데 이게 북한 권력 내부에 사실 노동당 고위 간부라든가 뭐 이런 쪽을 통해서는 네. 외부에 이런 김정은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설주의 그 출신 배경이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랑 마찬가지도 이 평양의 연예계 이쪽에도 이런 입소문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설주가 후계자, 특히 미래의 최고 지도자,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며느리가 됐다 이러면 그게 뭐 악단원들 친구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2010년쯤에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죠. 평양 산원에서 구체적인 장소가 적시가 됩니다. 산원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산부인과 병원인데 네. 거기에서 이설주가 아들을 낳았다. 아마 국정원이 2010년 아들 출산설을 강력하게 좀 믿고 있었던 것도 예. 이런 첩보들이 계속 흘러나온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인 게 평양 산원이라는 게 시설도 좋고 물론 크지만 네. 과연 여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여기서 했을까? 김씨 일가의 전용
의료시설인 봉화진료소에 따로 특설 그 어떤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해도 충분했을 텐데 평양산원 좀 이렇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점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평양산원이 구체적인 장소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만약 이설주가 평양산원에서 실제 자녀를 낳았다면 예. 그 자녀는 저랑 같은 산부인과에서 나온 셈이 되는데요. 평양산원에서. 네, 저도 평양산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오. 그만큼 평양 문수거리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고 이 예. 병원 자체가 종합병원인데 여성 전문 종합병원입니다. 즉 산부인과만 존재하는데 그 규모가 일반 북한에 있는 대학병원보다 훨씬 큰 네. 그런 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이영정 센터장님의 분석에 조금 더 우리가 무게추를 달아줄 수 있는 것이 2010년에 이 평양산원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현대적인 시설로 이 평양산원을 탈바꿈하거든요. 그 이후에 만약 자녀를 낳았다면 여러 가지 홍보 효과 면에서 북한 당국이 산원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여기서 내 자녀도 낳았다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들은 설득력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워낙 어렸을 때여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평양산원에서 출산을 하면 당연히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사실 평양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평양산원을 나옵니다. 예. 그만큼 평양에서만 출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평양의 또 중심 구역에 사는 어린 친구들은 다 그쪽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 동네 진료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 김정은의 아들에 대한 미스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유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유학설이 자꾸 나오냐? 자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김정은, 김여정은 김주의 나이 때 스위스에 유학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들은 지금 서방 세계 어딘가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거다.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김주혜를 내세우고 있다. 아니 그래도 이제 박 의원이 네. 국정원장을 또 하셨으니까. 정보통이고요. 예, 당연히 정보통이고 정보에 기반해서 저런 발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게 의아해요. 3년 전까지 국정원장을 또 하시면서 대북정보의 최고 내용들을 들여다보신 분인데 예. 그때와 지금이 왜 말이 달라졌을까? 혹시 그 사이에 뭔가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으신 건가? 이런 느낌은 들지만 첫째는 김정은 때 패턴을 북한이 또 저렇게 쓸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고요. 둘째는 과연 굳이 지금 아들을 해외에 두고 있다면 그 아이의 신분을 잘 감추고 네. 후계 문제를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할 텐데 딸 주애를 평양에서 또 베이징에서 이렇게 등장시켜 가지고 그럼 아들은 어디 있지? 이렇게 관심이 쏠리게 하는 이런 위험한 좀 리스크를 나는 행동을 할까? 이런 의문점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수법이라는 건데 그럼 박세훈 교수님 과거에 김정은이 이런 수법을 썼었어요? 그렇죠. 김정은도 스위스에서 바군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10대 시절을 보냈고, 가명. 예, 그리고 그 김정은의 유일한 동창 친구인 네. 미카엘로가 평양에 놀러 왔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숨기다가 마지막에 졸업하기 직전에 사실은 나는 김정은이야. 김정일의 아들이야라고 얘기를 사실은 했다고. 뒤늦게. 예, 뒤늦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가명을 쓰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네. 또 외교 공간에서 이걸 커버한다면 충분히 정보망에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박지원 의원의 논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그런 가능성으로 유학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영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은 본인의 전례의 로드맵을 그대로 쓸까, 이런 비밀주의 전략을,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보망에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는 것인데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여성인 김주혜를 네. 앞서 내세우면서 오히려 분산형 섭정 구조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 승계가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바로바로 노출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비밀주의에 놓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공개해 왔는데, 그런 일반적인 패턴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바군이라는 가명을 썼다가 나중에 자기 절친한테 나 사실은 김정일 아들이야. 나중에 토로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보시기에
실제로 그럼 김정은 아들이 스위스 뭐 다른 데서 유학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학 가능성이 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모델은 굉장히 특이한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아무도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하는 걸 몰랐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미국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네. 실제 일본 언론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은 저렇게 어린 나이에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지만 네. 셋째 아들 그리고 김정철, 김주혜, 김여정이 유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 김정은은 본인의 딸을 자신의 모델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모델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네. 김정일은 처음부터 후계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유학 제의가 왔을 때도 소련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남아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조선노동당에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택했고 김정일의 그 후계 경쟁자였던 김평일은 오히려 유학 루트를 타다가 들어온 사례였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 김정일이 정통성 면에서 인정을 받아서 후계자가 됐거든요. 지금 김주혜를 보면은 북한 엘리트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면서 중요 행사마다 얼굴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네. 정통성으로 따지면 지금 김주혜가 압도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아들 두 번째 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약설.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나온 출처는 영국 데일리메일이라는 언론사에서 예. 최수영 전 국정원 공작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애와 달리 창백하고 마른 편이고 왜소하고 유약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때에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의 혼외자 자식이 몇 명 더 있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부에서 바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라고요. 그래요. 저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예. 언론사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주장의 신빙성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북한의 권력층 후계 문제는 최고 수준의 보안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전해지는 건강 이상설이나 병약설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오히려 이런 후계자 정보를 의도적으로 불투명하게 관리하는 전략성 모호성을 늘 네.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병약설인지 그게 사실인지보다는 북한은 도대체 왜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남겨두는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영종 선생님 생각도 비슷하십니까? 한 가지 이제 더 덧붙이자면 예. 사실 병약설보다는 좀 조심스럽지만 김정은 그 아이에게 예. 어떤 좀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방증입니다만은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네. 북한이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써요. 김정은이. 그 이전에는 장애인은 뭐 우리 공화국의 수치다 이래가지고 평양에서 추방하고 이런 예.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을 하고 저렇게 화면에서 보시듯이 장애인 관련한 뭐 이런 행사들도 많이 하고요. 해외에 자기 뭐 맹인분들, 시각장애인 분들을 이제 해외에 공연을 보내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혹시 김정은 이설주의 자녀가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장애인 정책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추정 단계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워낙 설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그런 점까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의 변화까지 이런 걸 네. 짚어주셨군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과거에 어떻게 좀 세습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또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퀴즈 풀어볼까요? 자, 이겁니다. 북한의 4대 세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니 김정철이 땡땡 같아서 후계자가 안 된다고 했었다. 네. 이 정답이 뭡니까? 여자아이 같아서. 무슨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친형이 있습니다. 김정철. 한때 이제 뭐 그 유력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밀려난 게 저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시에 근거가 있는 얘기였었던 건가요? 증언이 나왔었어요? 네, 여러 가지 좀 뭐 국정원의 정보도 그렇고요. 건강상의 문제. 지금 보면은 호리호리하고 이런데 목소리를 한 번도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저게 이제 영국의 그 에릭 크랩튼 공연을 갔을 때 태영호 당시 영국 공사, 지금은 이제 탈북망명을 했지만 안내를 하고 있는 이런 영상인데 예. 목소리가 좀 여성처럼 나오고 호르몬계 이상으로 인해서 여성처럼 좀 가슴이 붉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후계자에서
낙마했다. 이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동생 정은이가 좀 권력욕도 있고 정치적인 리더십도 있는 데 비해서 정철이는 여자아이 같다. 아마 김정일의 그 워딩으로는 여자아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거친 표현을 썼겠죠. 그런 배경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정은 위원장도 정권을 잡고부터는 아무래도 좀 외모를 의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나서 가장 많이 돌았던 소문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어떤 그 외형을 따라가기 위해서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김정은이 등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북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즉 어떤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위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레거시가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의문을 낳았고요. 그 의문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북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김일성을 따라하는 듯한 뭐 손 모양이라든가 뭐 모자라든가 심지어 입는 옷까지 걸음걸이까지도 할아버지를 많이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김일성의 그런 걸음걸이와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김정은의 아들 미스터리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미스터리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전략적 비공개 이거는 뭡니까? 의도적으로 아들을 노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주애는 그 속된 말로 얼굴 마담에 비유하면서 네. 진짜 나중에 후계자는 아들이 짜잔 하고 내가 진짜야 하고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전략적인 비공개라는 거는 예. 의도적으로 지금 진짜 후계자 어디선가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을 이 아들을 좀 염두에 둔 거라는 거고요. 뭐 스위스 쪽에서 유학을 할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은 분분합니다만 네. 후계 구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관심 또 결과적으로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국정원이 그동안에 쭉 김주애가 후계습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다가 지난해 말에 다른 자녀들도 함께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물론 김주애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비 차원에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아들의 교육 이런 걸 염두에 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비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가계도를 저희가 준비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 아니 그러니까 오빠에 우리가 집중만 할 게 아니라 김주애 동생, 셋째, 성별 미상인 동생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2017년에 국정원이 확인을 했는데 리설주가 셋째를 출산했다고 국정원이 보고를 한 적이 있고 그래요? 국회에서 이후 조선중앙TV 화면에 잡힌 리설주의 걸음걸이가 줬대요. 좀 달라졌고 근데 예. 그때 옆에 김정은이 다정하게 부축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셋째가 있는 게 아닌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북한의 철저한 보안 체제 속에서 확인된 사실은 물론 아니고요. 네. 김정은의 자녀 문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야말로 북한 체제의 전략적 모호성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셋째가 아들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혹시 이제 김정일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 김정은도 혼외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쯤 되면은 김정은과 이설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핵심 측근, 뭐 출산을 도왔던 사람들 정도만 알 수 있는 이 정도인데 사실 뭐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셀럽들도 이 혼외자 문제는 본인들이 커밍아웃하기 전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와 달리 현재까지 드러난 여성 편력이 없다. 저 정도면 이제 여성 편력이 뭐 한다면 지금 벌써 41살이기 때문에 30대 후반에 뭐 여러 문제가 생기고 외부로도 첩보로도 흘러나오고 이랬을 텐데 그런 게 없고 김정은은 여전히 최근 영상에서도 보면 이설주와 함께 커플 시계를 열심히 차고 있고요. 동반에서 나올 때 보면 또 사이도 금슬도 좋은 것 같고 현송월 얘기라든가 또 북한의 가수 김옥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거는 조금 통제된 어떤 부분의 이야기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확인하기는 그것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들설에 힘이 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들한테 백마, 그러니까 김정은이 좋아하는 그 흰색 말 있잖아요. 네. 그거 아들한테 주려고 샀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 말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오를로프 트로터라는 러시아의 명마입니다.
작년에도 24마리를 수입을 했고요. 2020년에 특히 수입을 할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죠. 아, 이거 아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러시아 측에다가 네. 얘기를 해서 그게 좀 흘러나온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백마들이 한 몇 년 뒤에 북한 열병식에 또 대거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영상 보고 오실까요? 기병대의 선두에서 온 세상이 다 아는 두 필의 혁명 군마가 경쾌한 발굽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아니 박세영 교수님, 저게 아들 주려고 했던 그 말이에요?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주목할 점은 저 열병식에서 김주애가 직접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것 또한 관심이었는데 김주애는 안 나왔지만 김주애 백마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김주애가 타는 백마입니다. 북한에서 백마는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오히려 김주애가 타는 백마를 내세움으로 해서 혈통적인 계승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해석이 더 맞을 것 같고, 외신들도 이걸 보고 김씨 일가가 상징 자산인 백마를 통해서 자신의 후계 구도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라는 해석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주애에 저런 백마가 나왔다는 거는 김구혁 보좌관. 네네. 그러니까 물론 아들을 위한 백마는 아직 등장을 안 시켰을 수도 있지만 김주애가 후계자가 맞다 이거 확인시켜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김주애 관련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든 정황과 또 상황과 증거들은 오직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 구도의 가장 맨 위에 있고, 지금 김주애를 위한 후계 구도는 이제는 북한 내부를 떠나서 얼마 전에 열병식까지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이제는 김주애가 김정은의 뒤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큰 어떤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김주애 후계 구도의 어떤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아들 얘기를 짚어봤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정말 있더라도 일부러 안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고 아들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네. 일단 세 분은 그럼 아들이 있다라고 보시니까 그럼 언제쯤 등판할까요? 저는 뭐 성인이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들이 이제 15살이라 그러니까요. 적어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시간, 그 사이에는 이제 김주애를 내세워서 어떤 후계와 관련한 그런 좀 연막을 친다 그럴까요? 네. 만약에 김주애가 후계가 아니라 아들을 김정은이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박상현 교수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등장시킬까요? 지금 정보당국에 따르면 아들이 장애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높은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애가 있는 그리고 유약하고 왜소한 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엽 보좌관, 특별하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쨌든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자리 잡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주애를 여전히 내세울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아마 전 지구상에서 가장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특히나 김정은은 자신의 딸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 내에 존재하는 그 관습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정면으로 거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존여비가 남아있다고 해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 미스터리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